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아주 뻔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책 저 책 보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부터 해서 사랑의 정의, 역사, 발달 단계 등등인데 아마 말씀드리고자 그러면 자료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대개 이제 흔히 인용되는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론인데요.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관계라는 말이죠. 그죠? 관계에서 사랑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디비듀라는 단어도 개인이란 말이지만 원래는 디바이드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눌 수 없는 대인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관계라는 건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도 있고 그죠? 자연과의 관계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관계라는 건 항상 힘의 논리로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힘과 통제, 대인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힘에는 내적인, 외적인, 신체적, 정신적인 게 있고 통제도 또한 내적, 외적, 신체적, 정신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힘과 네 가지의 통제력인데 이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인관계는 힘인데 좌측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랑, 부드러움, 겸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저런 건 저희 외에도 많겠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사랑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는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조화로운 관계고 또 다른 하나는 갈등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바람직한 관계는 조화로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겠지만 이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온갖 다 붙일 수가 있죠. 그죠? 자연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것뿐 아니라 나라, 학교, 무생물에 대해서도 하고 운동에 대한 뭐든지 그죠? 근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정의를 보면 그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거죠. 중히 여기는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 꼭 정의를 내지 않더라도 사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을 가질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물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동정, 긍휼, 구원 이런 게 상당히 사랑이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애, 자비의 마음. 종교에 따라서 쓰는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명령사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우리 사전하고 번역을 하면 거의 비슷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존경심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대상으로서도 또 하기도 하고 애완동물, 예술에 대한 사랑, 그렇죠?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제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미와 선의 진수를 보는 것, 아름답고 착한 걸 보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이죠. 많이 팔렸던 책이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고독한 존재라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본성은. 그래서 그 고독감,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사랑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부터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19세기 현대로 오는 이런 건데요. 중세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육체적인 쾌락은 굉장히 억압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상화된 그런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초기 단계에는 이제 아주 억압적인 가부장제가 공동체 전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 개인적인 게 이제 별로 없었던 이런 시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남녀 간 가족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고 완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 9세기가 되면 이제 그런 데서 해방이 되는 자유로운 사랑이 실천이 된 일이 크게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세 때는 아무래도 이게 기독교 문명의 영향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신약에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과 육체적 쾌락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가능하면 모든 성관계는 피하라. 심지어 이리까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뭐 형제들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안에 있는 자들은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지내고 이 부부간에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구약이 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너그러운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8장에 금친상간, 동성애, 수간호 특정한 어떤 상황을 빼고는 뭐 그렇게 그 성적인 관계를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약에 와서 더 규제가 더 아주 강화된 것 같습니다. 11세기 그 독일의 교회법 학자 중에 브루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아내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면 아내하고 관계를 음란한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일 동안 빵과 물만 먹는 고행을 하거나 26세의 자손을 베풀어야 된다. 사순절 기간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벌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데, 기독교가 억압한 것은 에로틱한, 육체적인 이런 사랑인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권장을 했었죠. 그죠?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신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많이 강조가 됐던 것이죠. 그죠? 12세기경이 되면 아주 특이한 형태의 그런 사랑 형태가 나타나는데 궁정연애라 그래가지고 기사도적 사랑입니다. 그죠? 처음에 프랑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사회 환경이죠. 귀부인들을 향한 기사들의 정열, 사랑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성적인 관계는 절대로 맺지 않는 거죠. 그죠? 이상화되고 정신화되고 아주 숭고화된 그런 상태의 사랑을 기사도적 사랑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중세의 전반기에는 아주 무식한 칼잡이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이제 힘이 세지면서 지배계급이 되어가면서 싸움 이상의 어떤 다른 가치를 지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자기 군주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거나 또는 그게 이제 승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거나 약한 여성을 위해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무식한 칼잡이에서 그 사랑의 방향, 애정의 방향이 많이 승화가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음주 시인들이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트라바도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독일의 민니징거라고 그래가지고 음주 시인이죠. 그죠?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된 그런 시인들인데요.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 기사도와 연애 이야기를 접목한 이런 겁니다. 아주 사랑은 고결하고, 기사는 아주 훌륭하고, 고귀한 귀부인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귀부인을 보호하고 사랑을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절대로 맺지 않는, 이런 이제 특이한, 그런 사랑이었죠. 그죠? 그래서 16세기, 18세기에는, 개인의 삶의 모든 면에 전체 공동체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사생활이라는 건 거의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샤리바리라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그 놀이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혼 형태 중에서 호라비하고 과부가 결혼한다거나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처녀와 결혼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이런 결혼이 일어나는 거는 공동체의 규범을 어긴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널찍하게 공동체 전체가 막 처벌을 한 후에 용서도 하고 그렇다고 안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행사를 샤리바리라는 이런 말로 해서 이제 아래측 그림이 그 샤리바리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통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에게 쥐어 사는 남편들, 아주 못난 남편들이죠, 그죠? 근데 또, 바람이 났다. 이러면 이게 뭔가 이게 남편이 시원찮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때리고, 매도 맞고, 낙낙에 거꾸로 태워가지고, 마을을 돌게 해가지고, 창피한 감도 주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하는 이런 거니까, 개인의 생활에 전체 집단이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죠? 거기에다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아주 엄격하게 했죠. 특히 성직자는 금욕의 그런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되고, 일반 사도도 반드시 교회의 주관 하에 기독교적인 결혼을 해야 되고, 엄격한 일부일처제고, 또 하늘이 맺어준 걸 사람이 해소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결혼 생활, 결혼 자체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이런 이제 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계속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에게 소금으로 정화를 한다거나 결혼 자체가 정화를 해야 될 어떤 의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혼인 후에 3일부터 한 달까지 육체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 그죠? 나아져, 그죠? 영적인 결, 육체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영적인 결합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당분간은 교회 출입을 금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를 한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했죠. 몽테뉴, 임시도 부부간에 제멋대로 하는 이런 건 아주 방종에 가깝다. 근친상간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남편이 아내를 애무를 할 때 너무 음탕하게 하면 안 된다. 아내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관용적인 신학자들도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죠. 그게 이제 부부간에 성적인 그런 즐거움을 하는 게 반드시 그걸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토마스 산체스 같은 사람도 임신을 피하고 과도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죄지만 그거 말고는 거죠. 의도적으로 임신을 피한다거나 쾌락만 추구한다. 이건 안 되지만 나머지는 허용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썼는데 결국 이 책이 그 당시에는 금서목록에 포함이 되다시피 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가 되면서는 전반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인의 위치도 좀 올라가고, 남편 부인 관계가 동료가 되고, 남편에게 말에게는 주인이 되지만 부인에게는 동료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남성 위주의 분위기에서 여성을 좀 많이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잘못을 했을 때 남자는 다 받아주고 여자에게만 엄격하게 처벌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처벌도 많이 가벼워지는 이런 상태로 분위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개인의 삶이 존중이 되죠. 그래서 국가나 그 공동체보다, 국가의 태도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가정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이제 조금 유연한 태도를 가져가지고요. 프랑스 신교도에서는 가톨릭에서 육체적으로 멀리하고 독선 유지하는 걸 참여하던 걸 그게 굉장히 위선적인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압적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 허락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 사형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에게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쇼트라는 사람이 드디어 18세기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랑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게 이제 19세기에 만개가 됐는데, 그걸 이제 저 사람은 사랑의 폭발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낭만적 사랑이 나타나서 중세의 기사도적인 사랑, 르네상스의 신플라톤주의, 계몽주의, 사회주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19세기 초반에 낭만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역사, 인류의 역사로 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변화가 되어 왔었죠. 지금은 이제 개인의 발달 단계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이 사랑 발달 단계가 있죠, 그죠?
모체 태아 관계에서는 모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고, 분만 과정. 그 다음에 생후 3, 4주가 되면 어머니하고 눈 맞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애정 관계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생후 2, 3개월이 되면 스마일링 리스폰스. 이거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죠. 웃는 반응들. 낯가리고 분리바란 이런 것도, 그죠? 자기가 얼굴이 익었던 사람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안심을 하죠.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저런 건 또, 애착 관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행동들이 다 발달 과정에서 사랑의 발달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태어나서 24개월까지가 애착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을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기본이 갖추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기 때는 아주 자신에 대한 사랑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타인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도 알면서 사랑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되죠. 샘부리잖아요. 샘부리는 거. 이것도 사실은 뭐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관심과 사랑이 자기에게로만 향했는데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이 흩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어느 정도 지내면 이제 부모가 자기를 미워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극복이 되죠. 이런 것도 다 사랑 과정의 발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는 되게 제가 다 그 과정을 적어본 건데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나이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대상, 애착의 대상이 누구나에 따라서 그게 변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경험하는 거, 그걸 다 합하면은 그게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사랑의 단어로 본다면은 결국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국한된 거에서 넓어지느냐, 바뀌느냐. 그 사랑은 꼭 사람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책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부모가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좀 가만두면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크는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한 행동을 통제도 하고 야단도 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러한 상과 벌이 다 효과가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관심, 사랑 이런 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상도 주고 벌을 줘도 그 벌이 효과가 있죠. 보통 때는 막 무관심하게 아무렇게나 되다가 갑자기 야단치면 안 통하죠. 그죠? 그건 꼭 부모 자녀뿐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외적인 통제를 통해 가지고 결국 내적인 통제 과정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내에서의 사랑의 방향은 수직적이죠, 그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단이 이상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건 이 가족 집단처럼 될 수 있으면은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위에서 아래를 사랑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물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위하고 하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죠? 내려가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가족의 모델이고 기본적으로는 핵심은 그 사랑의 방향이죠. 그죠?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게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랑의 삼각 이론, 많이 인용되는 게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일버그의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의 삼각 이론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친밀감 요소가 있고,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사랑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랑의 종류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친밀감 요인은 가깝게 하는 거죠. 그죠?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다거나, 친밀하게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친밀감. 물론 제가 요약하는데 이 안에 많은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열정 요인이라고 하는 건 물론 성적인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친애 욕구, 지배 욕구, 복종 욕구. 이런 요소들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자기 실현 욕구. 이런 게 이제 사랑을 통해서 열정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책임, 결정감, 약속, 신뢰, 인지적인 거죠.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누구를 사랑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감정적인 면도 있고 인지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 사랑을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말하면 책임감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사랑의 특성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요인, 비사랑,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사랑이죠. 그 다음에 좋아함, 우정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친밀감만 있는 거. 열정이나 책임감 없이. 짝사랑이라고 하는 건 친밀감이나 투신행위는 없고 열정만 있는 짝사랑이라고. 공허한 사랑은 핵심만 있는 겁니다. 열정이나 친밀감 하나도 없이. 네, 근데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그냥 아무 사랑도 없이 부부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공허하다 이런 거죠. 책임의 감에 의해서 열정이나 친밀감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은 있는데 책임감 없는, 투신행위는 없는 이런 거고, 허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열정을 느껴가지고 투신을 하는데 친밀감이 전혀 느껴지지 못한. 우회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열정이 식어버린. 그러니까 친밀감과 투신행위는 있지만 열정이 식어버렸다. 오랜 기간 동안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회적 사랑, 동적 사랑 이렇게 간다는 거죠. 완전한 사랑은 친밀감, 열정, 투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하나씩 있는 경우, 둘씩 있는 경우 하니까 전체가 8가지가 됩니다.